집의 감각, 김민선 지음, 출판 그 책. 집은 외부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 벽과 지붕으로 보호받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집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집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락함과 아늑함은 집을 구성하는 사물, 구조, 재료 등 물리적 요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집을 떠올릴 때면 나는 방문 너머 들리는 밥 짓는 소리가 생각난다. 재료를 손질하려고 칼로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밥이 다 되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압력밥솥 추가 돌아가는 소리,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공기 중에 실려온다. 학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곤 했다. 풍성한 저녁 식사라는 말이 떠오르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건 정서적 만족감을 안겨준다. 우리 집에 변화가 찾아온 건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한 나는 주말에만 집에 들렀고 그마저도 제때 지키지 못했다. 어느새 집은 잠시 잠을 자러 가는 곳이 되어버렸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는 입시학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며 전업주부에서 직장인이 되었다. 학원의 특성상 점심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부엌은 캄캄해졌다.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은 어느새 무생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보낸 첫 해, 지금은 가구 디자이너자 작가로 활동하는 린케이 부모님 댁에서 보낸 연말의 조촐한 파티를 잊을 수 없다. 그 집은 학교를 다니던 헤이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작은 선물을 사서 기차를 타고 가던 설렘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담한 정원이 딸린 3층 집에 들어서자 친구의 부모와 남동생, 그리고 고양이 2마리가 나를 반겨주었다. 우리는 더치식으로 볼키스를 3번 나누고 6집 건너 살고 있는 외할머니까지 도착하며 식탁에 모여 앉았다.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아시아 문화에 관심 많은 어머니가 모은 작은 불상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는 남동생의 요리로 즐겁게 식사를 마친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누군가 틀어놓은 캐럴에 맞춰 친구 부모와 외할머니가 노래를 불렀다. 쑥스러운 표정 속에 천진난만함을 잊지 않은 그들을 보며 자연스레 한국에 있는 가족이 떠올랐다. 그날의 따스한 공기는 내가 알고 있던 친구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늘 당차고 대범한 그녀가 아이처럼 수줍게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외젠 민코스키는 공간, 친근감, 주거라는 글에서 집의 성격을 프랑스어 어법의 범위에서 친근감이라는 키워드로 연구했다. 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 영역을 넘어 인간관계로 확장된다. 친근감이 생기는 집이란 그런 곳을 소망하고 자기 주변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사는 집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집은 책과 잡동사니, 기쁨과 슬픔과 계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친근한 분위기를 우선시하여 좋아하는 친구와 가까운 이들에게 개방하면서 함께 삶을 일구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채워진다. 네덜란드의 겨울은 오후 4시면 해가 저물고 오후 6시면 상점들이 문을 닫아 거리에는 정막이 흐른다. 이곳 사람들은 집 밖보다 집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 데 익숙하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만들어 먹거나 각자 음식을 만들어 누군가의 집으로 모이곤 한다. 그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친밀해진다.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의 글쓴이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점심 식탁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개방한다고 했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된다. 그 시간은 집을 개방한 글쓴이와 지인의 점심 식사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주변의 좋은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만남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어머니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고 식사가 예전보다는 나아지면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곤 했다. 전화로 메시지로 마음으로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따뜻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저녁 남편에게 가까운 미래의 작은 소망을 살짝 털어놓았다.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지만 사람 챙기는 마음이 세심한 그는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었다. 그리고 한자리에 앉아 식사할 사람들끼리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며 우리가 참석 인원을 예상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주었다. 우리는 내친 김에 주방과 거실 사이 벽을 없애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마주하는 형식의 오픈 주방에 대해 적극적인 상상을 이어갔다. 이러한 계획은 보통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 시간이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가끔은 안부를 묻는 일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의례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 역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뱉은 적이 있으리라. 서로의 안부가 서로에게 경쟁적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마주 앉아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과 삶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모퉁이. 스페인어 케렌시아는 피난처 또는 안식처를 뜻한다.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다. 안식처는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익명성이 허락된 곳이다. 이를테면 모퉁이 같은 공간이다. 모퉁이는 모순적이다. 우리가 모퉁이라고 부르는 곳은 벽과 벽이 안쪽으로 꺾여 만나는 구석이다. 하지만 구부러져 생기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의 모서리이기도 하다. 모퉁이는 대부분 구석지고 흠이져서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진 곳, 반듯한 공간보다는 협소하거나 쓸모없어 보여서 주목받지 않는 곳이다. 모퉁이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려면 공간을 세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모퉁이는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며 반만 있는 상자이거나 벽의 부분이어서다. 나에게 모퉁이는 사유가 필요한 순간이나 하루 중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작은 공간이다. 누군가에는 그런 공간이 집 전체일 수도 있고 어느 방일 수도 있고 방구석일 수도 있다. 벽과 문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공간의 개폐를 선택할 수 있는 닫힌 공간일 수도 있고 열린 공간이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는 곳일 수도 있다. 집 밖에도 모퉁이는 필요하다. 거리를 집으로 삼는 사람은 저녁에 한몸 놓이는 작은 침낭이 그러한 공간이다. 출근 전쟁을 뚫고 도착한 일터에서 온종일 수많은 업무와 싸우는 직장인에게는 빌딩 숲 옥상이 그런 곳이다. 평생 한 마을에서 살아온 노장에게는 골목의 평상이 모퉁이일 수 있다. 모두에게 익명성이 허락되는 광장이 그런 곳일 수도 있다. 유학 시절 마지막 머물렀던 나의 작은 옥탑방은 90이 넘은 집주인 할머니가 1층에 거주하셨고 그 위로 4세대의 세입자가 있었다. 세입자들은 2층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유하고 방에는 각자의 작은 부엌이 있었다. 방문을 열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나는 방 중앙에 침실과 주방을 구분하려고 테이블을 두었다. 그 위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방문 옆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은 잠들기 전 일기를 쓰거나 잠시 쉬는 모퉁이 같았다. 그 작은 공간에서 보내는 극히 짧은 순간이 나에겐 온전한 쉼이었다. 그곳에 머물 때면 나는 책상 맞은편에 의자를 두고 두 다리를 쭉 뻗어 쉬곤 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실타래 같은 일의 늪에 빠질 때
일의 관성에 밀려 잠시 벗어나야 할 때마다 나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곳으로 갔다. 그렇게 잠시 벗어났다. 순간을 위한 곳.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모퉁이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모퉁이가 필요하다.